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지난 7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으로 새롭게 바뀌게 되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경제와 사회 전반의 컨트롤 타워 변형이 예상되는 이번 정부의 조직 개편안 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개편안 발표 3일 후였죠. 정부가 또 다른 아주 중대한 발표를 했는데 단군 이래 이 최대 규모의 관제 펀드라 할 수 있는 150조 원 규모입니다. 국민성장펀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앞으로 5년간 AI, 반도체, 바이오 등 10대 첨단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 이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개념과 함께 경제 효과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인사이트는 유튜브 경제인사이트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새롭게 출범한 부서도 참 많습니다. 자, 정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금융 효율, 또 기후 위기, 새로운 에너지원, 디지털 전환 등 미래 과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정부의 조직 개편 방안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소장님, 이번 정부의 조직 개편안 역대급입니다. 정말 많은 부처가 통합되고 없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명칭도 바뀌게 되고요. 하나씩 챙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큰 틀의 개요 설명해 주시고 하나씩 각계격파해 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새 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대대적인 이 체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국민 주권, 혁신 경제, 그리고 이제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는 취지 아래 행정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게 기획재정부였습니다. 네. 분리됩니다. 기재부. 맞습니다. 네. 기획재정부는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로 환원이 되고요. 예산 기능은 별도로 기획예산처로 분리가 됩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어서 균형성과 상호 견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거고요. 아마 금융위 금감원도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국내 금융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됩니다.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이 돼서 금융감독의 역할을 전담하게 되는데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신설돼서 감독 기능을 한층 보완합니다. 환경부도 지금 바뀌는데요. 네. 기후위기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 개편이 돼서 에너지 정책까지 통합 관리하게 되고요.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가 됩니다. 이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신설돼서 방송과 통신 정책을 일원화합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고요. 사회부총리 제도는 폐지가 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뀝니까? 맞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담 차관직이 신설되고요. 통계청과 특허청 각각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로 승격이 돼서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 6위원회 체제로 개편돼 있는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 운영과 미래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재편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용이 많고 방대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기획재정부입니다. 자, 소장님, 현재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 컨트롤 타워고요. 이 기획재정부 장관, 이 구일철 장관이 경제부총리까지 맡게 하는 전반적인 정말 핵심의 가장 강력한 힘, 파워를 갖고 있는 조직인데, 자,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예산과 정책을 나눕니다. 이 내용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된 배경이 뭘까요? 맞습니다. 국내 이제 경제 정책과 예산 기능을 통합해왔던 기획재정부가 분리가 됩니다. 경제 정책과 예산 기능이 이제 분리되는 셈인데요. 내년 1월부터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바뀌고요.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가 국무총리 네. 직속으로 신설돼서 전담을 맡는 구조입니다. 이는 이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재정부 예산처를 통합해서 기재부를 출범시킨 후 18년 만에 과거 체계로 복귀하는 것인데요. 재정경제부는 다양한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세제와 국고 기능을 맡으면서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직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차는 단순한 예산 편성뿐만이 아니라 재정정책, 관리, 중장기 발전 전략까지 책임을 지면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되는데요. 이 같은 구조 개편의 배경에는 기재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한 곳에 집중돼 있다라는 지적을 이제 수용한 건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제 재정부 예산처를 통합해서 기재부를 만들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세수, 전망, 예산 편성, 뭐 경제 정책까지 한 부처가 정말로 이제 독점하는 구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부처가 새롭게 어떤 정책을 설계한다 하더라도 기재부의 동의 없이는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워서 네. 옥상옥 구조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밝힌 대로 세입과 세출, 경제정책이 모두 한 곳에 집중된 구조를 분리해서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부처 간 견제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목적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분리체계로 복귀함과 동시에 경제정책은 재정부가 예산통제권은 예산체가 맞는 이른바 투트랙 체제로 균형을 이루겠다라는 시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우리의 기획재정부는 이제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동시에 정책, 경제정책 집행도 하니까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 가장 강했었는데, 자, 그런데요, 소장님, 이제 지난 이명박 정부였었죠. MB 정부에서 이거 두 개를 합쳤을 때 이유도 찾아가 보면 이쪽에선 예산만, 이쪽에선 정책만 하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게 손발이 안 받는다. 그래서 합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걸 떼어놓을 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는 없습니까? 맞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분리 개편한다. 물론 취지는 권한의 집중을 좀 완화하자. 그리고 이제 투명성을 높이자라는 취지인데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핵심은 이제 권한 분산이 곧바로 효율화로 이어질 것이냐에 이제 맞출 수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이제 재정부 예산처처럼 이런 체제에서 이제 정책 조율이 능력이 좀 약화되면서 오히려 이제 부처 간 힘겨루기로 정책 지연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재정부가 예산권을 잃게 되면 경제 컨트롤 타워에서의 파워,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서서 너무 빨리 국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 컨트롤 타워의 어떤 통합적 역할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따라서 권한 분산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책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자, 기획재정부와 함께 또 하나 우리 경제 쪽에서 관심이 많은 것이 이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 금감원의 자, 이게 대대적인 조직 개편입니다. 이건 하나씩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금융감독 쪽이 상당 부분 이 권한이 강화되고 커지게 되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쪼개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맞습니다. 네. 아마 이제 금융위원회는 사실은 공무원입니다. 금융감독은 민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민간 감독 기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로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데
국내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이 되고요. 네. 여기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시장감독에 집중하면서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새로 분리된 금융소비자원이 배치가 되는 구조입니다. 금융 감독만 일단 하네요. 금융위원회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증권선물위원회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감독 체제가 한층 세분화되는데 당정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과거 이제 사모펀드 사태처럼 정책 추진에 좀 치우치게 되면 감독이 좀 소홀해질 수 있던 문제를 막고 정책과 감독을 분리해서 상호 견제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취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고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위기 상황에서 국내외 금융을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어서 윤호중 장관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 국제 금융기관을 하나로 묶게 되면 위기 상황에서도 일관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금융위원회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뭐 금융 정책도 크게 보면 경제 정책이니까 이건 재정경제부한테 갖다 붙이고 나머지 조직들은 완전히 시장 감독으로 좀 가게 되는데 여기 잘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융감독위원회 또 금감원도 감독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쪼개지고 금융소비자원 이것도 결국 시장 감독이고 자, 앞으로 이 조직 개편 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시너지 효과가 낼지도 관건이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실은 이제 금융감독 당국의 가장 큰 이제 통제를 받고 있는 게 금융권입니다. 네. 금융권은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 정책은 기재부로 그리고 금융이 금감원 금소원까지 네. 네 개 체제로 이제 좀 확대가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과연 금융감독의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그 범위 설정, 여기에다가 법령을 정비하는 것, 후속 입법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금감원과 금융위간 이제 제재권을 둘러싼 그리고 분쟁 조정의 이권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하고요. 또 공공기관 전환에 따른 독립성 약화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공기업의 경우에는 세종실도 이전해야 되는 네. 이런 이제 전문 인력 이탈 문제까지 이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미 금감원은 이제 민간 독립된 기구였었는데 공공기관화 된다면 금감원 직원들의 경우에는 집단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여의도가 이제 사무실이지만 또 금융위 내부에서도 허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 개편을 둘러싼 내부 동요도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국회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난항도 예상이 되는데요. 금융위 설치법과 관련된 법안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기 위해선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야당이 지금 반발이 거세고 또 패스트트랙을 거쳐도 수개월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금융당국 간 체제 개편에 따른 인사 공백 상태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인데요. 결국 이번 개편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정책과 감독 분리를 통한 견제구조 확립이라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관 간 권한 다툼, 네. 그리고 이제 입법의 지연, 인력 유출과 시장 불안전성을 과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낼지 여부가 조직 개편의 성패가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기존의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했는데 저 금융정책을 떼어내서 이제 새롭게 생기는 재정경제부한테 가니까 금융감독만 남으니까 금융위원회에서도 좀 우리의 롤이 역할이 좀 줄었다 이런 반발이 있는 거고요. 원래 또 금융감독을 함께 했었던 저게 반민간 반공기업 같은 금감원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으로 나뉘고 실은 금융감독위원회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고 가로 열고 저기 공공기관 지정이 돼 있잖아요. 이제 민간 섹터는 완전히 버리고 공무원, 공기관이 된다라고 하니까 또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도 반발도 함께 나오고 있고 자, 앞으로 또 어떻게 조율될지 또 결정될지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요, 여러분. 기후환경부. 근데 가운데 단어 하나가 들어갑니다. 기후, 에너지, 환경부입니다. 자, 이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 환경만 아닌 것 같아요. 왜? 에너지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이제 에너지, 기후, 이제 에너지 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번 조직 개편에서 아마 가장 두드러진 변화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산업, 통상, 자원부였잖아요. 그렇죠. 자원을 뺍니다. 여기서는 에너지 정책 기능을 이관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부처가 통과라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세우겠다라는 구상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산자부 산하에 많은 이제 공기업들이 있거든요.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한국수력원자력 발전회사 같은 이런 이제 주요 공기업도 기후부 산하로 편입되게 되고요.
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위원회도 기후위기 대응위원회로 격상이 되면서 범정부적 추진력이 좀 강화됩니다. 유럽처럼 이제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로 나가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일단 기대되는 효과로는 일단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지금 이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또 물 관리 일원화 등이 이제 용이해진다라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분산돼 있던 환경과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서 하나의 이제 컨트롤 타워가 생기면서 정책의 혼선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 대응 기금의 운용까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이제 국제 어떤 경쟁력 강화와 탄소 중립 달성에 유리한 기반을 닦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자,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환경부가 에너지 환경부입니다. 이제 기후 에너지 환경부, 에너지를 갖게 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원이 빠지네요. 그래서 산업통상부가 되게 되는데 산업통상부 쪽에서도 좀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자원, 에너지를 총괄하다가 자원을 떼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이 원전은 일단 기후에너지부가 관리인데 수출로 가면은 이건 또 통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은 산업통상부가 맡게 되고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환경부가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이제 확대 개편됐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통상부. 이제 축소되는 겁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 정책이 산업 정책과 분리된 건 32년 만에 제도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는 탄소 중립과 이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강력한 이제 컨트롤 타워를 갖추겠다, 구축하겠다라는 대통령의 공약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금과 녹색 기후 기금 이관과 같은 탄소 중립이나 녹색 성장위원회 격상 등과 같은 어떤 정책의 추진의 일관성을 좀 높이고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데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에너지 개발과 산업진흥을 담당해온 산업부의 기능은 축소됩니다. 그러다 보니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까지 맞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인데요. 원전 정책에 있어서도 건설과 운영은 누가? 기후부가 맡게 되고요. 그러나 수출은 또 산업부가. 통상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원화돼서 구조가 좀 쪼개지는 구조다 보니 혼선이 예상이 되면서 이러면 에너지 믹스 전략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마 이제 소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전기가스 요금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기가스가 부처별로 분리가 관리된다면 전력 공급의 안전성이 차질을 빚으면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결국 이번 개편은 탄소 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힘을 실어주는 전환점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산업계의 불안이라든가 에너지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또 원전, 재생에너지를 조율할 만한 종합적인 전략이 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 일단 기후환경부가 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우리의 에너지 정책, 에너지 믹스는 크게 보면 이제 환경과 함께 간다라는 현 정부의 그런 어떤 하나의 방침도 표현된 그런 조직 개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명칭 바뀌는 곳들이 많아서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통계청, 특허청 변화들이 쭉쭉 있네요. 하나씩 볼까요? 맞습니다. 사실 통계청, 특허청, 기재부 산하기구청이었었는데요. 청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서 중기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특허청에도 굵직굵직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중소벤처기업계의 경우에는 복수차관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벤처 중소기업 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서 소상공인과 정책을 전담하는 제2차관이 예. 이제 신설되고요. 소상공인 차관이네요. 맞습니다. 이는 국정과제로 이 정부가 이제 국정과제로 강조해온 이제 소상공인 지원을 제도화하겠다라는 건데 창업에서부터 벤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균형 있게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게 됩니다. 산업 예방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정책 전담실을 꾸리게 되고요. 산업재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라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또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 데이터처로 승격되고요. 데이터처. 맞습니다. 단순히 통계 생산을 넘어서 국가 데이터의 관리와 디지털 전환의 데이터 전략 수립까지 담당하면서 국가 통계 시스템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거고 통계청 역시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
재산처로 격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식재산권을 국가경쟁력 핵심 자산으로 보고 특허권이라든가 상표권, 디자인과 같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아마 이제 범정부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자 이렇게 작은 또 변화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 아마 언론에서 많이 다뤘던 게 여성가족부의 변화입니다. 이제 여가부 어떻게 하면 이제 남성 여성을 모두 포함하는 이제 성평등을 지향하느냐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가부에도 대대적인 좀 변화가 있죠. 아마 여기는 아마 명칭이 다소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대적으로 바뀌는 거죠. 네.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이 됩니다. 아예 이름에 성평등을 넣어버렸네요. 맞습니다. 예. 핵심은 여성정책국을 성평등 정책실로 이제 격상을 해서 범부처 이제 성평등 정책 컨트롤 타워를 삼겠다라는 취지인데요. 네. 이 과정에서 여성 고용 정책도 노동부의 이관이 돼서 고용 그리고 이제 가족, 청소년 정책까지 아우르는 부처로 위상이 한층 강화가 됩니다. 원민경 신임 장관은 취임식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소통과 경험, 협력을 바탕으로 한 강한 이 성평등 가족부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성평등 정책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지금 성평등 가족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분야를 보게 되면 네. 성별 임금 격차의 해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게 되고 또 청년 세대의 성별 갈등, 젠더 갈등을 해소하고 특히나 이제 디지털 성범죄와 데이터 폭력과 같은 이른바 젠더 폭력의 신속한 대응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이제 다양한 가족 지원과 아이돌범 서비스 확충과 같은 걸 중점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가부가 사실 존폐 논란과 리더십 공백으로 동력을 잃었던 상황을 감안하게 되면 이번 개편은 단순한 이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성평등 정책의 제도화, 또 범정부 추진력 강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방통위원회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름도 바뀌고 폐지가 되면서 미디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방송통신위원회는 17년 만에 폐지가 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디어가 첨가되는데요. 미디어, 네.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로 신설됩니다. 핵심은 이제 분산돼 있던 방송 관련 정책에다가 인허가 기능까지 일원화해서 하나의 기구가 방송과 미디어 그리고 통신 정책을 총괄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예. 기존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맡아나왔던 방송진흥정책도 이 미디어 통신위원회로 이관되고요. 이렇게 되면 IPTV, 케이블 TV 인허가 권한까지 모두 집중됩니다. 조직 구성도 달라지는데요. 기존의 방통위원회는 5인 상임위원회 체제였다면 예. 새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이 3명, 상임위원 3명 그리고 4명까지 상임위원 4명까지 이제 돼서 총 7인 체제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라는 구상인데 아마 이번 개편은 방송과 미디어 환경이 이제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책과 이제 감독 기능을 좀 통합을 해서 규제 효율성을 좀 높이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어떤 신속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겠다라는 데 의미가 있지만 다만 이제 방송의 어떤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가 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안 이 신정부의 국정 철학 또 비전을 그대로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이제 결국 국민들도 체감하고요. 조직 개편 잘했다. 또 이런 평가를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들 또 어떤 보완책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특히나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금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정책 공백이 최소화입니다. 다양한 부처가 이제 신설되거나 폐지되고 있는 만큼 지금 이 과정에서 권한 다툼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정비나 인사 배치 신속하게 좀 마무리가 돼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행력 강화가 요구가 되고 있는데 조직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책의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따라서 기업과 시민, 전문가의 소통을 좀 제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투명성과 이제 책임성 확보입니다. 새로운 조직들이 단순히 이제 권한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에 대한 어떤 책임과 평가, 또 책임 구조를 분명히 해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이번 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의 개편 철학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변화로 좀 이어져야지만이 아마 이제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영상 보시고 난 뒤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이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도전하고 또 성취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게 될 국민성장 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앞으로 5년간 이 150조 원 이상입니다.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전략사업 전반에 폭넓은 지원이 실시됩니다. 자, 향후 20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역대급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 핵심 내용과 파급 효과 짚어보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박사님, 규모에 깜짝 놀랐습니다. 100조도 와 했는데 150조고요. 이것이 여러분 관이 주도를 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이 규모, 사이즈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AI, 또 데이터 센터, 또 에너지 고속도로, 반도체, 향후 이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에 투입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개요부터 좀 짚고 가주시죠.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또 어떻게 이게 투입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제 규모가 150조라는 점 가장 압도하네요. 이제, 네. 압도적입니다. 네. 여태 이제 이전 정권에서도 사실 이제 관제 펀드들이 조성된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대규모로 조성되는 것은 사상 유례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50조 원 전부 다 정부 자금에 의해서 조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75조 원, 그러니까 딱 절반 이제 정부에 의해서 조성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75조 원은 민간에 의해서 조성되는 목표치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될 수도 있고 그런 네, 거죠. 더 될 수도 네.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망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민간 75조 원, 그다음에 정부 자금 75조 원 이렇게 이제 조성이 돼서 첨단 산업 중심으로 이제 투입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개 분야 지금 핵심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할 예정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AI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시. 지금 올해의 전반적인 화두가 AI잖아요. 네. 그래서 AI에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AI에만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역시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빌리티, 미래 이동 수단을 의미하는 거죠. 모빌리티 산업, 그다음에 백신,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자금들이 대규모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방산이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뭐 이런 부분 첨단 핵심 산업에 대규모 자금들을 투입을 함으로써 첨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여기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 균형 발전까지 도모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한 단위로 가장 전면에 한국형 엔비디아를 탄생시키겠다. 또 이런 목표도 있는데요. 당초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100조의 국민성장펀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박사님, 근데 지금 50조 원이 이제 새롭게 마지막 발표될 때 증액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150조 규모가 됐는데 이제 그만큼 더 이제 투입해야 될 자본이 더 커야 된다. 또 이런 건가요? 증액의 배경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100조 원 정도라고 하면 일단 숫자만 놓고 보면 100조 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약 10개 정도의 첨단 산업 분야에 나누어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100조 원 정도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0조 원 내외 정도의 자금이 투여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산업별로 10조 원으로 쪼개서 생각을 하면 10조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I라든지 반도체 투자를 보면 최근 들어서 해외에서 발표되는 그런 대규모 투자 계획들을 살펴보면 사실 10조 원 정도면 굉장히 소규모 투자로 오히려 분류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조금 더 현실성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에서 투자 금액을 정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다 보니까
기존에 100조 원에서 150조 원으로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글로벌 첨단 산업 경쟁들을 살펴보면 대규모 투자가 거의 필수적이다라는 그런 특징을 관찰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AI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산업, 그다음에 전기차라든지 미래의 그런 이동 수단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10조, 15조 정도의 투자는 거의 베이스라인으로 깔고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산업의 대규모 투자 수요가 지금 집중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조금 더 현실성 있게 100조 원이 아니라 150조 원 정도로 규모를 키워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것이 이번 증액이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국민성장펀드 150조 규모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면 이게 75조가 정부 쪽에서 주도하는 기금입니다. 첨단 산업 기금 또 이제 민간 쪽에서 75조 이렇게 합치게 되는 구조인데. 조성을 좀 어떻게 하는 것, 또 나중에 배분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네, 원칙들도 그렇습니다. 많이 좀 궁금합니다. 네. 운영 차원도요. 일단 150조 중에 절반은 정부 주도로 조성이 되고 나머지 절반 75조가 민간에 의해서 조성이 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150조 원이라는 게 한 해 시작하자마자 150조 원을 모두 조달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150조 원을 5년에 걸쳐서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도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년 30조 원 정도를 조달을 해서 이제 투자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정부가 15조 원, 민간이 15조 원 정도를 조달을 해서 투자에 사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매년 15조 원 합쳐서 75조 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을 할 것이냐, 주로 정부 보증체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지금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쉽게 말하면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국책 이제 은행들을 통해서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정부 보증을 집어넣음으로써 조달 금리를 거의 국채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을 해서 75조 원을 조달을 하고 이것을 주로 이제 산업은행이 담당을 하게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75조 원을 마련을 하고 민간 자금 75조 원, 민간 자금은 주로 이제 금융회사 그리고 연기금 그리고 국민들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국민들이 계시다면 국민들의 참여까지도 허용을 해서 75조 원 정도를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금융회사, 특히 은행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행들, 우리나라 은행들이 자산 규모라든지 자본금 규모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대출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물론 이제 은행들만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사라든지 보험사들 다양한 종류의 금융회사들이 다 참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은행들의 이제 덩치가 가장 크고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만큼의 자본을 조달할 수가 있느냐가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할 수가 있죠. 자, 일단 75조 쪽. 근데 양 사이드, 이제 기금 쪽도 그렇고 민간 쪽도 그렇고 아마 국내 금융기관들이 좀 많은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떤 식으로 운용될까? 이것도 많은 관심이 좀 있습니다. 자, 구현철 경제부총리는 하여간 확실하게 성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도 했거든요. 많은 국민분들도 이게 뭔가 좀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길 많이 기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 성과를 보이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이제 관제 펀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이런 비슷한 종류의 관제 펀드를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녹색 성장 펀드라는 것이 조성된 바 있고 박근혜 정권 때도 통일펀드 네. 조성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뉴딜 펀드 이렇게 조성이 된 적이 있는데 사실 이런 관제 펀드의 성과가 이렇게 좋게 끝났다고 평가하기는 사실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살펴보면 사실 이게 정권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제 정책 방향에
당연히 차이가 나타났었고요. 네.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게 이제 장기적인 성장 그런 추진 동력을 잃게 되면서 조금 흐지부지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권이 성립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출범하는 그런 펀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방향성 자체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방향성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도 우리가 과연 향후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를 어떠한 방향성으로 세팅을 할 거냐, 현재까지는 우리가 잘해오고 있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우리가 제대로 찾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러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은 첨단 산업 그리고 벤처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그 투자를 담당할 주체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누군가 투자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투자를 담당할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정부가 이번에 이렇게 대규모 국민 성장 펀드라는 정책을 꺼낼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결국은 우리가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가 버리면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결국은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럼으로써 저성장 기조가 아예 고착화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에서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투자 활동, 그다음에 대출 활동으로 연결될 그런 방식으로 운용이 됩니다. 직접 투자하는 방식도 일부 한 15조 원 정도는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져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 35조 정도는 간접 투자 방식, 다시 말해서 시장에 맡겨서 첨단 산업에 잘 투자해달라, 이런 간접 투자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투융자가 50조 원 정도 지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50조 원 정도가 대출의 형태로 2%대의 초저금리 대출 방식으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 성과를 5년 이내에 그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자, 아마 주식시장이 더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일단 150조를 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연간 30조 원씩이 투입이 되게 되니까 반응이 바로 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즘 국내 증시가 이 첨단 쪽 섹터들이 먼저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적인 시도들,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여러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 상황에서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해서 첨단 산업에 대한 육성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주식 시장에 새로운 강자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키우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번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조금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사례에서 보면 예.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이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거기 주식 시장의 주축이 되었을 때 주가 상승을 강하게 주도했던 그런 해외 사례들을 반복적으로 관찰을 해왔던 거거든요. 결국 국민 성장 펀드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한국판 엔비디아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고요. 네. 이러한 첨단 산업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여함으로써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유니콘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자라는 것이니까 주가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주가, 코스피 주가와 코스닥 주가를 계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해외 투자자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이제 150조 규모 아닙니까? 75조. 이제 정부, 그다음에 민간인데 이런 좀 우려 또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 쪽 자금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기보다는
약간 나눠주기, 왜냐하면 이제 정부는 어쨌든 모든 쪽에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근데 업계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유니콘이라든가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서 좀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아마 이런 고민인 것 같은데요. 이번엔 좀 다르게 운용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이번에는 옥석 가리기 이쪽 부분도 굉장히 이제 많이 강조가 되고 네, 있습니다.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사실 150조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산업별로 나눴을 때 여전히 선택과 집중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은 떡잎부터 괜찮아 보이는 이러한 기업들, 벤처 기업들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벤처 기업뿐만 아니라 사실 대기업들도, 그리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투자 안들은 벤처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대기업들에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꽤 수익성이 높고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성장펀드로부터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러한 투자 기회를 극대화, 적극적으로 살리는 노력들이 반드시 여기에 포함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여러 기업들한테 그냥 공평하게 나눠주기 식으로 네, 자금이 n분의 1식이요. 네, 그렇죠. 네. 나눠주기 식으로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그 미래의 수익성이라든지 여기에 그만큼 첨단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내지는 기술 개발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그런 나눠먹기식의 그런 행태가 반복될 가능성은 사실 상당히 낮아져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펀드와 관련해서 국내 금융권은 좀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에서 모으는 75조도 결국 보증채로 가게 되는 거겠고요. 민간 섹터에 있는 투자 부분도 뭐 엔젤 투자라든가 결국 이 모험 투자를 금융권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좀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사님? 네, 일단 금융권은 이제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나올 수밖에 네. 없는 거죠. 사실 75조 원이라는 자금이 사실 대부분 금융권에서 조달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은행,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 이 세 개 중요 금융권에서 상당 부분을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이제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서민 금융에 대한 재원 출연이라든지 또는 그 배드뱅크의 설립과 관련해서 이제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역할들을 했죠. 네. 가져가야 되는데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75조 원에 상당하는 매년 15조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은행이나 금융권의 그 1년 매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순이익 규모를 감안을 했을 때 15조 원을 그러니까 매년 15조 원 정도를 조달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이제 산업 규모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5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출연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 요소인 것은 분명하고요. 더더군다나 금융회사들은 건전성 규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BIS 비율 규제를 받죠. 그다음에 증권사 같은 경우는 NCR 규제를 받고요. 그다음에 그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RBC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위험과 관련된 그 자산 관리 건전성 관련 규제들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 이제 75조 원이라는 그런 이제 자금 조달에 참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은행은 자금을 이렇게 그 낸 다음에 네. 이런 것들을 대출로, 예를 들자면 벤처 기업들에 대한 대출 같은 것들로 이제 결국은 이어야 될 텐데, 네. 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위험 가중 그 자산 그 계산을 할 때 15% 정도의 가중치밖에 안 받거든요. 일반 기업 대출 정도는 75% 정도의 가중치를 받게 되는데, 벤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0% 정도의
이제 그 더 가중치, 위험하다 이렇게 훨씬- 보는군요. 그렇죠. 예, 그렇기 떼일 염려 때문에 있다. 예, 예. 훨씬 더 위험한 그런 이제 가중치를 받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은행이 자금을 이렇게 조달을 해서 실질적으로 대출이라든지 투자로 연결시켰을 때 거기에와 관련된 위험, 건전성 관리 규제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은 충분하다. 사실 은행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약간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출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의 대출을 너무 많이 줄여야 되는 이 건전성 관리 때문에 너무 많이 줄여야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조금 현실적인 우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관리와 관련된 이런 이제 규제는 일정 부분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 주도, 이제 정부 주도 펀드입니다. 150조 원. 규모는 사상 최대이지만 자, 우리가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 이런 또 의지도 함께 표명되고 있습니다. 자, 관 주도의 펀드, 정부 주도의 펀드가 좀 더 효율과 만나서 정말 좋은 결실 내기 위해서 어떤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봅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일관된 정책 수행 의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그리고 설계했던 모습이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 수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융 정책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 정책과 더불어서 산업 정책의 변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 산업과 관련된 규제 정책, 규제 완화가 동반될 때 네. 이런 금융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펀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의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모습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벌써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물가정보원이 조사한 결과 4인 가족의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 기준으로는 29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보다 1.2% 한 3,500원 정도 적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대형마트 기준으로 좀 보면 39만 1,350원입니다. 역시 작년보단 0.7% 정도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가장 비중이 큰 과일값, 채소값이 올 추석에는 좀 내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이 저렴하니까요. 올 추석 차례상 준비, 전통시장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에 다시 뵙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